라운딩 중 어딘가 넓은 러프 지역에 볼이 빠져서 카트로 이동했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주변의 캐디도 잠시 다른 곳을 다녀오는 상황이었고 뒷팀도 아직 거리가 있어서 바로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풀숲으로 가려진 공간에 카트를 세우는 순간 그녀가 작정한 듯이 장난스럽게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설마 여기서? 저는 긴장하며 물었지만 그녀는 웃음기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나 못 참겠어요. 한편으론 이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스릴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주변을 살폈고 정말로 당장 누군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재빨리 움직여 짧지만 강렬한 밀착 순간을 가졌습니다. 굳이 구체적인 몸의 묘사를 하지 않아도 그 위험하고 은밀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짜릿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서로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심장 박동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미혼 남성입니다.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대 중반에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았지만 주로 투자와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10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쌓았습니다. 부동산, 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고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과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골프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골프를 시작한 계기는 사업 때문이었죠.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필수 스킬로 배웠는데 점점 골프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이제는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으며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골프를 치는 젊고 예쁜 여성들 중 상당수가 특정 업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사업하는 남자로서 사람을 많이 만나봤고 상대방이 내 돈을 노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 기술이었죠. 골프장에서 하루 종일 함께 라운딩을 돌다 보면 상대의 성향이나 목적이 대강 보입니다. 특히 요즘은 SNS의 영향으로 골프를 배우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직장인, 가정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골프의 이미지가 고급스럽고 부자들이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골프에 대한 열정보다는 단순한 과시용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골프에 투자합니다. 한 팀이 4명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남녀 2대2로 팀을 이룹니다. 저는 여러 개의 골프 밴드 모임에 가입되어 있어 팀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잘 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밴드장이나 모임장들이 저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여성들과의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여성들 중에는 진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골프를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하루 종일 함께 라운딩을 돌며 마치 데이트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죠. 이렇게 여러 여성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여성들과 골프를 치며 친해졌고 그 관계가 단순한 운동 파트너에서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명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골프밴드 운영진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2대2팀 매칭이 필요한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기존에 예약한 분들 중 몇 명이 빠져서 난감하거든요. 마침 특별한 일정도 없었기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사실 골프 밴드에 가입해 두면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라운드를 잡기가 쉬웠습니다. 당일 아침에 컨디션만 괜찮다면 언제든 필드에 나갈 수 있는 여유를 즐기는 편이었지요. 약속된 골프장에 도착해보니 저를 포함하여 4명이 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중 처음 본 여성이 바로 진아였습니다.
팀 매칭을 담당한 운영진이 제게 귀띔하길 처음 나오는 분인데 스윙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밝은 편이래요라고 했는데 직접 마주하니 그 말이 전혀 과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티오프 시간이 다가오자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긴 머리, 고급스러운 톤의 골프웨어,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키가 꽤 큰 편이라 그런지 옷맵시도 한결 돋보였습니다. 첫눈에 봐도 매력적인 외모였고 마치 골프웨어 브랜드의 모델처럼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저는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치게 되었는데 편하게 땡땡라고 불러주세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던 다른 남성 참가자도 오늘 재미있게 쳐봅시다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날의 라운딩은 실력이 아닌 즐거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스코어 경쟁에 몰두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딱딱해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잉 그라운드에 서기 전부터 천천히 치면서 즐기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모두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전반 몇 홀을 돌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진아의 스윙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조금 불안정한 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 조절을 무작정 세게만 하지는 않았고 라운드 경험 자체는 어느 정도 있는 듯 보였습니다. 티샷에서 오른쪽으로 훅이 심하게 걸릴 때가 있었는데 본인도 그 부분이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티잉 구역에서 조언을 건네보았습니다. 백스윙 때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 임팩트 순간에 훅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녀는 자존심 상하는 기색 없이 가볍게 웃으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연습은 많이 하는데 필드에선 잘 안 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쇼트 퍼팅이나 피치샷을 할 때는 제가 자세를 교정해주기도 하고 그녀는 역시 필드에서 배워야 실력이 는다더니 이런 식으로 직접 교정받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네요라며 즐거워했습니다. 라운드를 하다 보면 서로 몸 상태나 스윙 궤적, 그날의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마련이었고 이는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홀을 모두 돌고 난 뒤 사람들이 클럽하우스에 모였습니다. 가벼운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며 즐거웠다는 후기를 주고받았고 진아 역시 오늘 날씨도 좋고 잘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라운드였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꽤나 환하고 밝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함께 골프를 치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살짝 용기를 내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은데 연락처 좀 주시면 제가 자주 모임 참여하는 편이라 혹시 시간 맞으면 같이 치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 번호를 건네주며 물론이죠. 저도 종종 나올 거예요라고 웃었습니다. 그날은 서로 집 방향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어 제가 차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주로 골프 이야기와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가 평소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그녀에게서 의외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진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밖에서 라운드를 잡긴 좀 어려워서 스크린 골프라도 어떨까 해서요.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할 텐데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요청해 주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시내에 있는 고급 스크린 골프장을 예약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몇 번 이용해 본 곳이었는데 시설이 깔끔하고 소파나 내부 인테리어가 편안해 오래 머무르기에도 좋았습니다. 진아가 도착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깔끔한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친 뒤 한 라운드 코스를 잡아 플레이했습니다. 연습장 화면과 실제 필드 코스를 번갈아가며 연습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스윙 교정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드레스 자세를 봐주면서 양발 간격을 조금 더 좁혀보세요라고 조언하자 그녀는 그러면 스윙 궤도가 조금 더 안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물으며 바로 자세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퍼팅 연습을 할 때면
서로 옆에 서서 스트로크 각도를 체크해주거나 스윙할 때 어깨를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가볍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성격이 꽤 밝아서 농담을 자주 던졌고 저는 그에 맞춰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마치고 난 뒤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부가 고급스러웠고 와인 리스트도 나쁘지 않은 곳이었지요. 스테이크부터 파스타, 샐러드까지 차례로 나오는 모습에 그녀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와인잔을 들어 주말에 같이 골프 칠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도 골프 모임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편한 분을 만나니 정말 다행이네요라고 화답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주고받칠 때마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 묘한 텐션과 친밀함이 싹 트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와인 한두 잔이 추가되면서 알코올 기운이 살짝 돌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팔을 툭툭 치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그때 필드에서 헤매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웃겨요. 계속 오른쪽으로만 공이 날아가서 결국 해저드에 빠졌던 거 하면서 본인 에피소드를 과장되게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함께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조만간 실력이 부쩍 늘 것 같아요. 그러다 불쑥 그녀가 다음에는 필드로 다시 나가볼까요? 지방에 괜찮은 골프장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서 하루 묵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하루 묵고 온다는 표현에 가슴이 조금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요즘 리조트형 골프장이 시설도 훌륭하던데요. 그리고는 어쩐지 서로가 그 묵고 간다는 말의 함의를 알고 있다는 듯 살짝 시선을 맞추고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로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골프 모임, 사람들과 함께 지방 리조트형 골프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모임은 보통 주말에 1박 2일로 골프를 즐기곤 했는데 숙박도 괜찮고 식사도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마침 자리가 생겨서 저는 진아에게 혹시 주말에 괜찮으면 같이 갈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좋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기도 했어요라며 수락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진아의 집 근처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녀가 골프백과 간단한 짐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원피스 스타일의 골프웨어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짐은 뒤에 넣을게요. 출발하시죠.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를 달려야 합류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기도 했고 취미생활이나 서로 좋아하는 음악, 최근 본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요즘 드라마 OST를 즐겨 듣는다며 블루투스로 제 차 오디오에 연결해 노래를 틀기도 했습니다. 이 곡 정말 좋아요.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느낌이잖아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에서 저희는 마음이 한층 편안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합류 지점에서 모임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이동한 후 리조트형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각자 방 배정을 받고 난 뒤 곧바로 라운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아와 저는 같은 조에 속했고 다른 2명은 서로 잘 아는 친구 관계였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로비에 나왔을 때 진아가 훨씬 더 발랄한 색감의 골프웨어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지난번보다 좀 화사하죠? 라고 묻길래 잘 어울리네요. 확실히 오늘 날씨랑 딱 맞는 색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게 머뭇거리던 그녀가 칸칸이 살짝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이라 부담스러울까봐 고민했는데 마음에 들어 해주시니까 다행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본격적으로 18홀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2번째 만남을 통해 스윙이 어느 정도 보완된 탓인지 진아의 티샷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옆에서 우와, 아까보다 비거리 늘었네요 라고 감탄하자 그녀는 즐겁게 손뼉을 치며 역시 레슨 효과가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중간중간 카트에 함께 타서 코스 풍경을 감상할 때면 그녀는 제게 몸을 살짝 기대어 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반자들이 장난스레 2분, 꽤 친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면 저희는 웃으며 골프 인연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만 아는 미묘한 분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라운딩을 마친 뒤 우리 일행은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와인과 함께 코스 요리를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는데 리조트 측에서 준비한 코스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스테이크와 해산물 요리가 특히 훌륭했지요. 진아도 연신와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행 중 일부는 우리는 내일 일찍 칠 테니 먼저 들어가 쉬겠다고 했고 몇 명은 조금 더 놀자며 호텔 바로 향했습니다. 진아와 저는 바에 가서 칵테일을 한 잔씩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바는 어둑한 조명과 라이브 재즈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였고 사람도 많지 않아 한적했습니다. 깊은 색감의 벨벳 소파에 앉아 칵테일을 콜짝거리다 보니 자연스레 둘만의 대화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재즈 피아노가 흐르면서 저희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라운딩 즐거우셨죠? 네.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1박 2일로 오는 건 처음이라 설렜는데 역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때때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점 술이 들어가면서 저는 살짝 용기가 올라와 그녀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도 화들짝 놀라지 않고 천천히 손가락을 마주 엮었습니다. 칵테일 잔이 거의 비어갈 즈음 음악이 살짝 빠른 리듬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즈와 라틴 리듬이 섞인 곡이 흐르자 그녀는 시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음악 너무 좋네요라고 말하며 마치 춤이라도 추고 싶은 듯 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서 서서 들을까요?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바 안쪽에는 작은 무대 앞에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게 앉아서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공간 가까운 곳에 나란히 섰습니다. 라이브 밴드가 즐겁게 곡을 연주하는 동안 저는 그녀에게 가볍게 몸짓으로 리듬을 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식으로 춤을 추는 것도 아니었지만 두어 번 몸을 살짝 흔드는 동작만으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왠지 우스꽝스러운데요? 그래도 재밌지 않나요? 그렇게 짧은 순간이 지나자 곡이 끝났고 우리는 박수를 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는 이미 충분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저를 향해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은은한 기대감과 약간의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방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잠깐 제 방에 들르실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그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저도 좀 더 대화하고 싶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의 방 앞에 섰을 때 이미 제 심장은 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깔끔한 정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는데 골프장 주변이라 그런지 도시보다 훨씬 별이 선명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오늘따라 기분이 이상하게 들뜨네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서서 손을 잡고 저도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끝에 서로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포옹했지만 이내 더 뜨거운 감정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대화와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서로 부드럽게 스킨십을 나누며 입술이 가까워졌다 떨어지는 순간마다 더 깊은 호흡이 오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헐겁게 걸치고 있던 재킷을 벗기고 저는 그녀의 목덜미에 살짝 입맞춤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동작은 자연스럽게 흘렀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에서 마음껏 서로에게 집중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지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창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잔잔하게 비추는 골프장 조명과 별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진짜 오길 잘했어요. 요즘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에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밤새 서로의 체온을 나눈 뒤
새벽에 짧은 잠에 들었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리조트 식당에서는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식이 끝나기에 부지런히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옆에 누운 그녀를 깨우며 조식 먹을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둘 다 허겁지겁 준비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함께했던 몇 명과 마주쳤는데 다들 어제 잘 놀았느냐며 의미심장하게 웃었고 저희는 적당히 둘러대며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화 중에도 우리는 같은 밤을 보낸 사이가 된 새로운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라운딩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골프장으로 갔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각자 차를 탔습니다. 진아와 저는 함께 돌아오는 쪽이었기에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동하는 길 동안 음악을 틀어놓고 나른한 휴식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 오늘 하루가 꿈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도 그러게요. 어제와 오늘이 참 빨리 지나간 느낌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그녀는 조용히 오늘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차 문을 열기 직전까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맞으면 골프 치러 가요. 좋죠. 연락 주세요. 그녀와의 관계는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8년 되었고 아이가 한 명 있으며 이제 유치원 다닌다고 합니다. 원래 직장인이었는데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왔다고 하네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꽤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결혼 8년 되니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없어지고 부부관계도 한 달에 2번 정도 겨우 할까 말까라며 남편은 잦은 고객 접대로 밤늦게 들어올 때가 일쑤였고 육아는 혼자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업소 여자들과 몸을 썩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일탈을 하고 싶은 마음에 친한 지인의 소개로 골프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녀의 사는 동네를 봤을 때 제법 돈의 여유가 있는 분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골프가 점점 그녀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도 그녀가 외박하고 골프 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아이는 주말에 친정 어머니나 시부모님에게 던져놓고 골프를 치러 다녔죠. 골프 치며 각종 사진을 SNS에 올리고 많은 지인들이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그녀의 낙인 것 같았습니다. 어딜 가도 꼭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저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처음 골프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진 뒤 저와 그녀의 사이는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골프가 핑계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로 함께 라운딩을 즐기며 서로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골프를 치지 않는 날에도 욕구가 올라오는 순간이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짧은 데이트를 하듯 밤늦게라도 자동차를 몰고 나가 만나기도 했지요. 기본적으로 각자 얽히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편안해져서일까요? 그녀는 점점 제 앞에서 원하는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오는 답답함인지 혹은 특별한 일탈을 향한 갈망인지 그녀는 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스스로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였습니다. 많이들 듣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겪으면 훨씬 더 아슬아슬하고 짜릿합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녀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끌려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자연스레 시선이 오가더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제 허벅지에 올렸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라 위험하니까 조금만 참아줘요. 제가 장난스레 농담을 던졌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손길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을 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미 상당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끝내 그녀는 저의 바지 지퍼를 풀었고 허리를 저쪽으로 숙여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신호 대기 기간 동안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고 나서야 그녀는 멈춰주었죠. 이후 차를 잠시 인적 드문 곳에 세워두고 시트를 뒤로 젖혔습니다. 굳이 구체적인 묘사를 길게 하지 않아도 그 순간의 분위기와 감정이 어떠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환한 가로등 아래 차 안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지날까 조마조마하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흥분을 부추겼습니다. 서로를 만족시킨 뒤 한동안 뜨겁게 숨을 고르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러다가 둘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이미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꿈꿀 정도로 묘한 쾌감이 남았습니다. 한편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집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히 결혼한 상대방의 집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남편의 흔적과 가족의 생활이 그대로 녹아있는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꺼림칙했고, 설령 저희 관계가 서로 원하는 것이라 해도 그 공간만큼은 넘어서고 싶지 않은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갑작스레 자신이 사는 집으로 꼭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위험하지 않겠냐고 말렸지만 그녀는 집이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은 당신이 꼭 필요하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확답을 미루다가 결국 그녀의 집요한 부탁에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0평대 중반의 3베이9라고 했는데 한 블록에 여러 동이 늘어서 있는 전형적인 신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그녀는 반가워하면서도 긴장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집 안에는 나름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이 있었고 가족 사진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의 돌사진 눈길이 머무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간 머뭇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먼저 저에게 다가왔고 놀랄 만큼 격렬하게 키스를 해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감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힘이 몸 전체에서 느껴질 정도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싶을 정도로 거칠고 강렬했습니다. 옷자락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지는 동안 거실, 소파 앞을 지나칠 때 보이는 남편과 아이 사진은 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까지 이런 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과 이미 불붙은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소파로 저를 이끌었고 마치 저항할 틈도 주지 않은 채 몸을 격정적으로 밀착했습니다. 사실 저는 왠지 찝찝하긴 했습니다. 변태가 아닌 이상 남편 사진 앞에서 그럴 짓을 할 특별한 취향은 깊지 않아요. 근데 그녀는 일부러 그러던 소파에서 하자는 뜻을 온몸으로 표현하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때로는 저의 다리 위에서, 때로는 무릎을 바닥에 꿇고 저의 다리 사이를, 때로는 자신이 소파에 기대어 소파 베드를 잡고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녀를 앉은 채 그녀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남편 사진 앞에서는 저는 흥이 나지 않더군요. 안방 침대에 도착하자 저도 한층 수월한 분위기로 그녀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달아올라 과격하게 부딪혔던 것일과 달리 이곳에서는 한결 부드럽고 오래된 연인의 대화처럼 감정에 묻혀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에게 만족을 선사한 뒤 옆에 나란히 누워있으니 그녀가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은 시어머니의 압박이 문제의 화두였습니다.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거나 애가 하나인 게 문제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주면 좋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말씀이라면 꼼짝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도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잠자리를 거의 피했고 그로 인해 시어머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께서는 무조건 그녀의 탓으로만 여기셨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한참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몸과 마음이 지친 그녀에게 잠시라도 이안이 되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녀도 눈을 감고 제 품에 안긴 채 숨을 고르다 다시 입맞춤을 해왔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 얼른 나가야 한다며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의 기분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그녀의 가정사에 지나치게 깊게 엮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과 아이의 생활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은 제 스스로도 불편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그녀에게 다시는 그 집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정중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굳이 붙잡지는 않았고
다만 제게 조금 미안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녀와 잠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상대가 매력적인 여성임에는 분명했지만 자칫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는 위험 신호가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였지만 상대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의도치 않게 엮이는 상황이 생길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관계를 끊을 정도로 미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지루한 일상에 강렬한 자극을 주는 존재였고, 그녀에게도 제가 어느 정도 대체 불가능한 숨통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동안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갔고, 때로는 연락이 뜸해지기도 했다가 또 어느 날 우연히 골프 모임에서 마주쳐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해외 골프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그녀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저와 같이 휴가를 맞출 수 있다면 동남아 어딘가를 가볍게 다녀오려는 계획이었지요. 그녀가 먼저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라며 은근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길게 낼 수 있을까요? 아이도 있고 남편의 눈치도 있고.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녀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떻게든 핑계라도 만들어서 휴가를 내볼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정말로 3박 4일 동안 시간을 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찌어찌 가족들에게는 친구들과 간단한 여행을 다녀온다고 불러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함께 올랐습니다. 출발은 야간 비행기였고 도착하니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호텔에 체크인한 뒤 잠깐 눈을 붙이고 오전 중 바로 1라운드 골프를 잡아두었지요.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라 피곤할 법도 했지만 둘 다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샤워한 뒤 가볍게 조식을 먹고 곧장 골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지의 화창한 햇살과 이국적인 풍광이 어우러져 라운딩 내내 기분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야자수와 열대 식물들, 시원한 바람이 부는 페어웨이 같은 코스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페어웨이를 걸어 다니다가도 우리는 틈틈이 스킨십을 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기도 하고 카트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옆 사람의 허벅지를 슬쩍 만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골퍼들이 있긴 했지만 현지인의 시선이 그리 따가운 편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국의 공간이라는 해방감이 우리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라운딩이 끝날 즈음 우리 둘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점심도 먹기 전에 먼저 방으로 올라가겠다는 무언의 합의처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지요. 방에 도착하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서로의 옷을 벗기며 침대 위로 몸을 밀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라운딩으로 힘들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비일상적인 자극과 자유로움 때문에 더 격렬한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도 조식을 먹은 뒤 라운딩을 잡아두었습니다. 이날은 서로 이미 전날 뜨겁게 탐닉했기에 조금 차분하게 골프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녀는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자극했습니다. 라운딩 중 어딘가 넓은 러프 지역에 볼이 빠져서 카트로 이동했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주변의 캐디도 잠시 다른 곳을 다녀오는 상황이었고 뒤 팀도 아직 거리가 있어서 바로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풀숲으로 가려진 공간에 카트를 세우는 순간 그녀가 작정한 듯이 장난스럽게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설마 여기서? 저는 긴장하며 물었지만 그녀는 웃음기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나 못 참겠어요. 한편으론 이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스릴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주변을 살폈고 정말로 당장 누군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재빨리 움직여 짧지만 강렬한 밀착 순간을 가졌습니다. 굳이 구체적인 몸의 묘사를 하지 않아도 그 위험하고 은밀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짜릿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서로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심장 박동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목격하지 않았고 다시 카트를 몰아 코스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희죽희죽 웃었고 제가 이거 진짜 쓸데없는 짓 했네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렇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생긴 거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오후에는 골프를 마친 뒤 필리핀의 현지 문화를 체험하러 짧게 시내 투어를 나갔습니다. 로컬 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마사지 샵에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국적인 향과 편안한 마사지를 받으며 그녀는 이렇게 몸이 노곤해지니까 또 밤이 기대되네라며 장난스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발코니에 나가 야경을 구경했습니다. 아래쪽 거리의 불빛과 약간 선선한 바람이 어우러지는 그 풍경은 한국에서의 일상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나누며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고 말하던 그녀의 표정은 아마도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책임감을 잠시나마 내려놓은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도 우린 긴 시간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때로는 장난스럽고 가벼운 포옹으로 시작했다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한동안 거친 숨소리가 오갈 정도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전날의 무리로 저의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거듭 더 좋아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결혼 생활에서 외로웠으면 이럴까 싶으면서도 저 역시 그녀의 적극성에 쉽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3일차 아침, 우리는 또 한 번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사실 라운딩이라는 목적보다는 마지막 하루를 최대한 만끽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18홀을 돌며 서로 사진도 찍고 정식 후부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볼 때는 그저 신혼부부나 다름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캐디가 보는 앞에서도 가볍게 뺨에 입맞추고 중간중간 다정한 포옹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나서는 조금 늦은 점심을 먹고 자유롭게 주변 관광을 즐겼습니다.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서로 이미 녹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역시 잠들기 전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이러다가 허리 다 나가겠어요라고 농담을 던지면 저는 그래도 아직 서로 원하는 걸 멈추지 못하잖아요라고 응수했습니다. 마지막 새벽, 우리는 현지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댄 채 책을 펼쳤다가도 금세 잠들곤 했습니다. 저 역시 짧은 선잠을 자면서 비몽사몽간에 3박 4일 동안의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여행이 그녀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는지 그녀는 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시간을 조절하며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점점 빠져들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요즘 일이 바빠서 당분간 만날 수 없다고 했고 골프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있더라도 다른 일정이 있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할 때면 일부러 한두 번쯤 거절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번 주말엔 괜찮을 것 같네요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런 방식이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 나름의 자기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이 관계를 마냥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알았기에 적당히 느슨한 만남이 저희에게는 최선의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여성은 제가 만나지 않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싶다고 말해도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여러 번 거절하였고 어느 정도 그녀의 열정이 식어갈 즈음 다시 만나 골프도 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여성이 아내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인으로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선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한 번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백화점에서 봤던 가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녀의 말투에서 은근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갔지만 며칠 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라면서도 기뻐했고 그 모습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골프 여행을 다녀온 후였습니다. 그녀가 운동을 하면서 편하게 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기뻐하는 그녀를 보며 저도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명품 신발이나 고급 액세서리도 선물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제게 이 목걸이 너무 예쁘지 않아? 라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얼마 후 그녀와 만날 때 그 목걸이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녀는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라고 했고 그 순간 저도 흐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그녀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먼저 센스 있게 챙겨주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즐겁게 해주었으니 저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 역시 선물을 받을 때마다 화색을 띠며 좋아했고 때로는 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녀가 지나치게 저에게 빠져드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결혼할 마음도 한 여자를 끝까지 책임질 마음도 없었고 일상의 평온을 해칠 만한 큰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설령 그녀가 가정이 있는 여자라 하더라도 저와의 관계를 숙박처럼 느끼기 시작하면 저야말로 곤란해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할 때는 여전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짧은 라운딩이나 스크린 골프를 잡아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를 즐기고 그 후에 곧바로 호텔이나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또 다른 놀이를 즐기는 시기였습니다. 한편 그녀에게도 의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깔끔하고 반듯한 이미지를 지닌 사람이지만 함께 있을 때는 때론 매우 모험심 넘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라운딩을 마치고 나면 아드레날린이 잔뜩 올라서인지 골프장 계단실이나 거의 쓰지 않는 창고 앞에서 우리 잠깐만 하며 저를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실제 관계를 갖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스킨십을 넘어선 강렬한 자극을 시도하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살짝 기대어 저의 아래를 만족시켜 주거나 저의 귀에 은밀한 속삭임을 건네며 옷깃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다든가 한마디로 조금은 위험한 시도를 즐겼습니다. 또 지방에 내려가 골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그녀는 가끔 잠깐 갓길에 차 세울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타일렀지만 그녀는 이미 저의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며 들뜬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 어두운 구간이나 산길로 빠져나가면 지퍼를 내리고 입술을 가져다 대거나 제 위로 올라타려는 시도를 하곤 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서 혹은 뒷좌석으로 옮겨선 어느새 서로에게 열중하는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늘 조마조마했지만 그녀의 적극성에 쉽게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벼운 스릴과 일탈감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파트너로서 더할 나위 없는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활기 넘치는 만남은 약 반년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질리지 않을 정도의 텀을 두면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했기에 의외로 큰 충돌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가정 문제를 제게 끌어들이지 않았고 저도 제 생활 리듬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선물을 건네고 스릴 있는 상황을 즐기고 때론 여행을 짧게 다녀오며 골프라는 취미를 매개로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서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나 임신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확실해요?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러나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일 리 없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저는 몇 년 전에 이미 정관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계획이 전혀 없었고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자녀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술도 꽤 오랜 시간 전에 했고 정상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했던 터라 확률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통화를 이어가던 중 그녀는 제게 그 아이가 혹시 당신 아이냐고 묻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남편과도 가끔 관계를 가졌다고 하니 남편의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생활 전부를 알지는 못했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는 제 아이일 수가 없다.
난 정관수술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길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듣더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짧은 뚜뚜 소리가 울리는 동안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제 아이는 아니라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혀 예고 없이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호기심이 올라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아이는 무사히 출산했을까? 같은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제 쪽에서 무리하게 찾아볼 이유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관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데 설령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였다고 해도 제가 아니라고 단언해버렸으니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여지가 없었겠지요. 혹은 그녀에게 애초에 저 이외에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제가 계속 가벼운 만남을 추구했듯 그녀 역시 자신이 필요한 순간에 적당히 의지할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있었을 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돌연히 등을 돌리고 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 골프 모임에 발을 들였을 때 솔직히 말해 이렇게까지 복잡한 인간관계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골프가 가진 이미지 자체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경제적 안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이들과 얽힐 기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녀관계와 관련해서는 골프를 함께 치며 빠르게 친해지고 이후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더욱 가깝게 지낸다는 패턴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인연 중에는 단순한 취미 동료를 넘어 연인이 되거나 불륜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물론 이러한 케이스가 엄청나게 흔한 것은 아니지만 드물지도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골프 모임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 상당히 극적인 사건들이 뒤섞여 있는 셈이지요. 저는 10년 넘게 이 세계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얽혀보았습니다. 덕분에 경험도 쌓았고 경계심도 커졌습니다. 사기도 당해봤고 뜻밖의 유혹에 넘어가 예상치 못한 대가를 치른 날도 있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심한다고 해서 인간관계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니 결국 끌리는 상대가 나타나면 또 적당한 선에서 접근해보는 시기였습니다.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골프를 치는 모든 여성이 다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순수하게 골프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며 저와 만나도 전혀 다른 의도를 갖지 않고 조용히 운동만 하고 가는 여성도 많았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본인의 플레이 영상을 공유하며 정보 교환 정도만 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10년 동안 30명 이상의 여성들과 특수한 관계를 가져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골프라는 매개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성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대개 외적인 매력을 갖추고 있으며 SNS 활동을 통해 자신을 꾸미고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특히 30대 초중반의 직장이 명확치 않거나 혹은 경제적 여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도 고가의 골프 용품과 라운딩 비용을 쉽게 해결하는 경우라면 한 번쯤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골프는 여전히 대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비용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골프장 그린피, 카트 비용, 캐디피, 이동 비용, 시사와 뒤풀이까지 합치면 한 번 라운딩을 돌 때마다 드는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클럽, 골프웨어, 각종 용품 구매 비용도 상당합니다. 이럴 때 남성들이 한 팀에서 여성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에도 여성이 외모나 성격으로 호감을 느끼게 하면 남성 쪽에서 자연스럽게 비용을 쓱 내주곤 합니다. 물론 공짜로 모든 걸 해결해주는 대신 남성 쪽에서는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는 꼭 노골적인 성적 관계가 아닐 수도 있으나 적어도 감정적 혹은 인간관계적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는 뭔가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의도적으로
골프 모임을 통해 남자를 만난다는 여성도 생깁니다. 처음엔 순수하게 즐기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하게,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이러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녀가 서로의 욕망을 인정하고 상부상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기나 불륜으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진아라는 여성이 저에게 특별히 깊은 인상을 남긴 이유도 바로 이 골프 모임에서 만나 빠르게 친밀해진 뒤 매우 복잡한 관계로 흘러간 전형적인 예시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서로의 매력과 욕망을 알게 되고 해외여행까지 같이 가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신 문제 등이 불거지며 관계가 갑작스레 끝나버렸지요. 물론 진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의 일화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여성은 자신이 투자 자문을 해줄 수 있다며 접근해왔고, 저도 골프 모임에서 몇 번 봤다는 이유만으로 방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뜯기고서야 뒤늦게 상대가 전문적인 골프 모임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었는데 저는 그냥 동생처럼 대하려 했지만 그녀가 지나친 스킨십으로 접근해 오는 바람에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관계도 길게 가진 못했지만 한때는 저도 혹해 넘어가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서로가 호감만 가볍게 확인하고 문제없이 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얽힘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저 잘 지내세요 한마디로 끝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골프 모임에서 만나는 여성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함께 놀다가 대가를 바라는 부류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은 제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월급 받아 생활하며 골프를 즐기는 것은 요즘 대중화 추세로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들 말합니다. 스크린 골프나 할인된 라운딩 코스를 잘 활용하면 가성비 좋게 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만 나가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골프 장비와 의류에도 꾸준한 투자와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골프 클럽 세트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패션을 중시한다면 골프웨어 구입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SNS에 업로드되는 사진들도 생각해볼 만했습니다. 매번 고급 골프장이나 럭셔리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그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했을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갑자기 30대 초중반 무직 또는 수입이 불분명 상태의 여성이 SNS를 통해 골프 사치 라이프를 과시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저걸 유지하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원래 재력이 있거나 가족이 뒷받침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사례 중 상당수는 모임에서 만난 남성들이 나름의 대가를 기대하며 비용을 댄 케이스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릅니다. 공짜로 골프 비용을 대신 내주는 남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로맨스 혹은 성적 교류를 바라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우리 관계도 그만큼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투자나 사업 관련해 상대방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얻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이 소개해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식이지요. 그냥 부유함을 과시하고 그 대가로 주변의 존경 혹은 인기를 받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골프장 가서 한 턴 싹 결제하고 나면 나를 우러러보겠지 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대개 이런 상황에서 여성 쪽에서도 적당한 보답을 해주는 식으로 맞춰주곤 합니다. 때론 친밀한 행동, 애교, 스킨십, 혹은 더 나아가 연인 이상의 관계를 맺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식으로 엮여본 적이 많고 때론 그 관계가 즐겁다가도 종종 골치 아픈 결과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10년간 여러 여성들을 만나며 겪은 일들은 결코 골프 치는 모든 여성을 향한 비난이나 일반화가 아닙니다. 그저 골프 모임이라는 공간에서 돈과 시간이 비교적 많은 남성들, 그리고 그런 남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다 보니 특정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선 이런 이야기를 편견이라거나 매우 개인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하고 목격한 골프판의 풍경은 어느 정도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얽히기 싫으면 미리 선을 그어야 하고 혹시 유혹에 넘어간다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프 모임이 전부 음주화되어 있거나 온통 문제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건전한 교류를 중요시하는 멋진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과 경계심을 갖춰야 하는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벽이 얇아서 너무 크게 소리 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 쥐자 더 이상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술 기운과 함께 치솟는 감각, 그리고 몇 달간 쌓였던 외로움이 뒤섞여 저를 훅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지만 어느새 저희는 좁은 침대 위에서 몸을 겹쳤습니다. 그녀의 체구는 작았지만 의외로 손끝과 허리 동작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에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각자 입술을 앙다물거나 숨을 삼키며 소리를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더 깊이 느끼고 싶어 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와 함께 창업하여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믿었던 그 친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갔고 결국 저는 5억 원을 비롯해 무거운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회사 운영에만 집중하느라 재무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큰 화근이었죠. 투자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년 넘게 만나온 여자친구도 저를 떠났습니다. 한때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사업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은 저를 보고 안정적인 사람이 좋다라는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녀를 붙잡아도 소용없었겠지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을 제 마음만으로 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셋집은커녕 당장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돈도 없어 선택지는 고시텔 뿐이었습니다. 시설이 좋을 리 없었지만 공용 주방과 세탁실이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일하느라 낮에는 거의 집에 없었고 밤에는 잠만 자면 될 거라 여기며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층은 남녀 혼용층, 3층은 남성 전용, 4층은 여성 전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남성 전용은 이미 방이 다 차서 할 수 없이 2층 방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게 그건 사치스러운 고민이었어요. 일단 발등에 불인 빚을 갚기 위해 빨리 수입이 필요했고 운 좋게도 이전 경력을 살려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으니까요. 문제는 고시텔 방음이 기대 이상으로 안 좋았다는 점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적나라하게 전달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들리는 야동 소리와 때로는 혼자 푸는 듯한 숨소리, 그리고 여성의 쉬는 비슷한 소리가 밤마다 이어지자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옆방에는 도대체 누가 살길래 저렇게 대담하게 소리를 낼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고, 그러다 복도에서 실제로 마주쳤을 때 그 여자가 짧고 아담한 체구지만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진 40대 초반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복도에서 그녀와 딱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그냥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사정이 좋지 않아 누군가와 친해지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사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계산대에서 뒤를 돌아보니 아직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날카롭지 않은 부드러운 눈매와 수수한 옷차림이 이미 한두 번 마주친 그 여자라는 걸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따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무심히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사세요? 못 보던 분인데 낯선 이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는 살짝 놀랐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2층에서 지냅니다.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1년 넘게 여기 살아서 새로 오신 분들 보면 반가워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로 구직 중이라는 이야기, 서울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이야기, 고시텔 생활의 답답함 같은 것들을 꺼냈고, 저도 얼핏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창업 실패와 막대한 빚 이야기를 세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직전에 사업을 접고 이제 회사에 다닌다 정도는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드시겠네요라며 공감해줄 뿐이었습니다. 맥주를 두어 캔씩 마시다 보니 어느덧 술 기운이 올라왔고 서로 웃음기 있는 얼굴로 잡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가볍게 제안했습니다. 방에서 마저 마실래요? 여기서 마시다 보면 왠지 사람들 시선도 좀 신경 쓰이고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적당히 취기도 올랐고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더 나누는 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 전 여자친구와의 일 이후로 여성을 깊게 만나본 적도 없었고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날은 묘하게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싶기도 하고 그냥 가서 조금 더 수다나 떨다 나오면 되겠지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작은 책상 위엔 화장품과 수첩, 볼펜 등이 정돈돼 있었고 침대는 벽 한쪽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 의자도 제대로 놓일 자리가 없어 침대가 사실상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이불을 정리하며 제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톡톡 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쪽은 짐이 좀 있어서. 저는 침대에 모서리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도 침대 한 귀퉁이에 기대 앉아 맥주 캔을 다시 땄습니다. 좁은 방 특유의 공기와 희미한 조명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의외로 그녀가 편안한 표정을 지어주니 저 역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술을 몇 모금 더 마신 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했습니다. 저 요즘 정말 외로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녀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제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자연스럽게 팔을 스치며 제게 기대왔습니다. 살짝 깜짝 놀랐지만 이미 그녀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신없는 나날 속에서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벽이 얇아서 너무 크게 소리 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제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쥐자 더 이상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술 기운과 함께 치솟는 감각, 그리고 몇 달간 쌓였던 외로움이 뒤섞여 저를 훅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지만 어느새 저희는 좁은 침대 위에서 몸을 겹쳤습니다. 그녀의 체구는 작았지만 의외로 손끝과 허리 동작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에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각자 입술을 앙다물거나 숨을 삼키며 소리를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더 깊이 느끼고 싶어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바쁘게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그녀는 가슴 근처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모습에 민망해하면서도 점점 눈길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옷이 구겨지고 서로의 체온이 뒤섞이면서 억눌린 신음이 가끔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둘 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숨소리를 죽였죠. 누가 복도를 지날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어색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서로 대면했을 때는 어제 별일 없었죠. 정도의 농담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먼저 쿨하게 웃으며 조용히 나오느라 힘들었을 텐데라는 농담을 건넸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진 않았어도 그녀가 오늘 잠깐 올래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저는 기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말이면 밖에서 데이트 비슷하게 영화도 보고 근처 맛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은 못 갔지만 작은 분식집이나 라멘집에서 웃으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고시텔에 살기에 술을 조금 마셔도 택시비나 이동 걱정이 없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고시텔 복도나 공용 주방에서 마주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갔지만 밤에 방으로 가면 서로를 갈망하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가끔은 제 방으로도 초대했지만 구조는 똑같이 좁았고 그녀가 말하길 내 방보다 너희 방이 더 좁은 느낌이야라며 살짝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한 번 결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없고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해 자연스럽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다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싶어 올라왔는데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려서 1년 넘게 고시텔 생활을 해온 거였죠. 저 역시 제 사정을 어느 정도 털어놓았습니다. 창업 실패로 인한 빚 얘기를 전부 말하진 않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 정도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리액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들 힘들 때가 있죠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관계는 섹스 파트너 이상, 이하도 아닌 미묘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교감에서 오는 편안함과 서로를 향한 약간의 호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육체적인 교감 자체는 강렬했고 서로에게 힐링이 되기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엔 팀장님이 이번 평가가 괜찮았다며 제 급여 인상을 살짝 시사했습니다.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회사에서 제가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기뻤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좋아 그녀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늘 내가 저녁 사할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녀는 좋아요 라고 답했고 우리는 둘 다 기분 좋게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사실 제 형편에는 사치였지만 한 번쯤 마음껏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이렇게 먹어도 돼? 라며 살짝 걱정했지만 이내 맛있게 먹으며 이런 것도 오랜만이네 하고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해 오랜만에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마침 면접을 하나 봤는데 느낌이 좋다고 했고 저는 꼭 합격할 거야 라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 고시텔로 돌아와 제 방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가 조금 더 특별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뜨겁게 안겼습니다. 그녀가 제 목에 팔을 두르고 더 가까이 파고들 때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땀이 뒤섞이고 숨이 가빠도 그 순간만큼은 어떤 잡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여기 있을 거예요. 응. 갑자기 왜? 지방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가족도 거기에 계시고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티기가 힘들기도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해요.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당연히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혹스럽고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편으론 잘됐다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말 우리는 평소처럼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피부를 맞댈 때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소리 내도 괜찮을까? 그녀가 농담처럼 물었지만 실제로는 병 넘어 누가 듣든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밤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을 서로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서 몸을 포갤 때마다 그녀가 자주 숨을 삼키듯이 신음을 억눌렀고 저는 그런 그녀를 조심스레 달래며 조금 더 부드럽게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숨소리가 교차하고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가운데 저희는 마치 처음 만나듯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해진 포옹임에도 마지막이라는 묘한 긴장감이 더해져서인지 모든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끝난 뒤에도 한동안 꼭 끌어안은 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을 때 밖에서 복도를 지나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아득했습니다. 우리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녀 또한 단호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간단한 짐을 싸서 고시텔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복도에서 낯선 남자가 그녀의 빈 방을 둘러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각자 사정이 있으면 훌쩍 떠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곳. 저 역시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야 하지만 빈 문제가 아직 남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좀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있을 때면 문득 핸드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오늘 잠깐 올래요? 라고 묻던 그녀의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저도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3개월은 제게 무너져 있던 삶 속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후에도 사람의 체온과 위로가 어떤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한 번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 따스함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시텔을 떠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한동안은 일에만 매달리며 지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님이나 팀장님이 조금씩 더 제 의견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대로 버티면 언젠가 빚을 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해 이사를 하지 못했고, 당장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빚 이자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고시텔을 벗어날 형편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를 혼자 지내면서 적막한 방 안에서 지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퇴근하면 간단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좁은 침대 위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는 생활. 마음 한편에선 다시 누군가와 교감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희미하게 자리했지만 돈과 여유가 없으니 애초에 어떻게 접근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시텔 건물은 5층 규모였고 1층에는 편의점과 부동산, 작은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빨래줄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고 공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고시텔 복도나 방 안에 담배 연기가 남으면 꿉꿉해서 가능하면 옥상에 나가 피우곤 했죠. 어느 날 퇴근하고 방에서 잠시 쉬다가 뭔가 답답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건조대에는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제 뺨을 스치더군요. 가벼운 담배 한 대를 물고 있자니 문득 뒤쪽 계단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여성이 빨래를 거들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성은 키가 160 정도 조금 넘어 보이는 듯했습니다. 노란 갈색 톤으로 살짝 염색한 파마머리에 약간 눈에 띄는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의는 살짝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곡선을 드러내는데 살이 적당히 올라있는 통통한 체형이 무척 건강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제법 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눈매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 꽤 매력적이었죠. 저는 담배를 들고 멋쩍게 서 있었고 그녀는 빨래를 거둔 뒤 바로 내려가는 듯 하더니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며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기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약간은 경상도 사투리처럼 들리는 말투였는데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라이터를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웃음 지었습니다. 아, 네, 여기요. 그녀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들이켜더니 살짝 인상을 쓰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2층에 사세요, 혹시? 그녀가 먼저 물었고 저도 대답하듯 덧붙였습니다. 네, 2층에 사실 여기서 몇 달째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바빠서 옥상에서 잘 못 뵀나 봐요. 그녀는 담배 연기를 한참 뿜고 나서야 새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원래 다른 데 살았는데 여기 환경이 좀 더 좋고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근데 월세가 약간 비싸긴 해도 뭐 그만큼 값어치는 하겠죠. 그녀의 말끝에서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처음 본 사람이라 깊이 묻진 않았습니다. 대화는 가벼운 인사 정도로 끝났고 그녀는 옷가지를 겨드랑이에 낀 채 담배를 끝까지 피우고 내려갔습니다. 한참 뒤에 저도 담배를 비벼 끄고 방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퇴근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옥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일정이 허락하는 날이면 방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 한 대를 물곤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 역시 꽤 자주 옥상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보다 먼저 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다시피 서 있으면 곧 나타났습니다. 고시텔에서 담배 피우는 몇몇 사람들도 자주 옥상에 모이고 있었죠. 때로는 서너 명이 둘러서서 잡담을 나누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그녀를 힐끔거리며 혹은 그녀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곤 했습니다. 그녀는 사투리 억양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곤조곤 귀여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점차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서로의 취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무슨 일 있었냐는 식으로 간단한 하루 일과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말주변이 좋은 편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녀와 길게 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어색함이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오늘 저녁은 뭘 드셨냐라든지 회사 생활 어떠냐라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농담을 건넬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 한편에서 점점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그녀는 제게 조금 누나 같지만 외모도 꽤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살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부드럽게 라인이 드러나는 체형이었고 진한 화장과 약간 야시시한 옷차림이 은근히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번 옷을 수거하러 옥상에 나왔을 땐 레이스 달린 잠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여성스러운 매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고 감탄한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막상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수탈하고 가끔씩 저를 놀리듯 키는 크시네요. 한 180 넘죠? 하는 질문도 던지고는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키는 좀 크긴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서라고 답하곤 했죠. 그렇게 서서히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 비싼 곳에 데려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근처 분식집이나 저렴한 식당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간단히 밥이라도 하시죠라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망설이다가 오케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처 김치찌개집이나 간단한 파스타 가게 같은 곳이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도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단번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살던 곳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인근 이 고시텔로 옮겨왔다는 이야기를 슬쩍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주말 저녁엔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썸 비슷한 감정이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고백하지는 않았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고 옥상이나 가끔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먼저 내 방에서 맥주 한 캔 더 할래요? 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시텔 방이 워낙 좁고 방음이 안 되다 보니 누군가를 초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날은 분위기도 괜찮았고 그녀가 그래요.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여성 전용층에 있는 그녀 방은 남성이 들어가기 까다로운 점도 있었고 제가 2층이라 바로 데려가기도 편했죠. 제 방은 여느 고시텔 방과 비슷했습니다. 간단한 책상, 작은 옷장 겸 수납장, 침대 하나, 작고 낡은 냉장고 안에는 물과 몇 개의 캔 맥주, 그리고 도시락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제 방에 들어오자 약간 민망해하며 웃어 보였는데 저 또한 좀 좁죠? 라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모서리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실히 자각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녀도 약간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고 저 역시 마음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조그만 침대 위에서 살짝 엉켜 앉은 채 가만히 그녀의 체온을 느꼈죠. 첫 키스는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혹은 이미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녀가 먼저 다가와 제 입술에 살짝 닿았고 저도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몸을 섞었습니다. 좁은 방이라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지만 서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툴게 상대를 탐색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스며든 옷과 진한 화장 냄새, 그리고 가슴이 살짝 닿을 때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묘하게 스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옆방에 고스란히 들릴 테니 우리는 숨소리를 가능한 한 죽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가 작은 신음을 삼키면서도 한 손으로 입을 막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 역시 달아오르는 몸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허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이고 억눌린 숨소리를 나누면서 둘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정신 한편에는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순간에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가난하고 답답한 고시텔 생활 속에서도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온기가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 관계는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주말마다 밖에서 만나 같이 밥을 먹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다가 제 방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뜬금없이 옥상에서 한번 해볼래? 라고 농담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는 사람들 잘 안 올라올 늦은 밤이라면 괜찮을지도 몰라라며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옥상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위험천만하지만 동시에 스릴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호기심이 이겨 늦은 시간에 몰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저희는 구석진 곳을 찾아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주변 조명이 밝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혹시나 발소리가 나면 금방 들킬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은 입을 막았으며 작은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숨죽인 채 바지를 조금 내려 매만졌죠. 둘 다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와 뜨거운 체온이 뒤섞였고 그녀는 작게 신음을 흘리다가도 살살 소리 나면 어떡해라며 애원조로 말했습니다. 저도 긴장했지만 이상하게 짜릿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붙잡고 몸을 밀착할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귀에는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위험하면서도 자극적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6개월 넘게 함께했습니다. 때로는 고시텔 방 안에서, 때로는 옥상에서, 때로는 밖에서 가볍게 술 한잔하며 웃고 떠들며 보냈죠. 그동안 저는 점점 그녀가 궁금해졌고 자연스레 사정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8살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 큰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들 텐데 간호나 재활치료 등 앞으로도 뒷바라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양육비 정도는 보내지만 딸의 추가적인 수술비나 치료비에는 그 이상은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큰 돈을 마련해야 했고 일반적인 직장으로는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키스방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고 돈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함께 그녀는 고시텔을 떠났습니다. 키스방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런 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미안하지만 연락 자주 못할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한 뒤로는 거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와의 6개월 동안 느꼈던 애틋함, 위험한 장소에서의 뜨거운 기억, 그리고 적어도 서로 괴로울 때 의지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죠. 그러나 달리 붙잡을 명분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고 저 역시 빚에 허덕이는 처지라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힘은 없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혹은 좀 더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더라면 그녀도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그저 가정일 뿐이었죠. 저는 결국 그녀가 떠난 뒤 다시금 고시텔의 좁은 방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도 예전처럼 기다릴 사람은 없었고 담배 연기만 공허하게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추억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방 한 구석,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실려 언젠가 아련하게 다시 떠오르겠죠.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 혼자 담배를 물고 있으면 가끔 그녀의 사투리 섞인 말투가 귓전에 울릴 듯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애틋함, 스릴, 그리고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올 것 같습니다. 저는 고시텔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이곳에 방을 얻었을 때는 설마 내가 여기서 오래 지내겠어 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빚을 갚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이 고시텔에는 제게 특별한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40대 초반 여성과의 짧은 인연부터 30대 중반 여인과의 위험하고 짜릿했던 만남까지 여기서 겪은 일들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면들로 남아있지요. 그런데 정작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만남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난 바로 그날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는 계속 비탄감을 위해 돈을 쌓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창업 경험이 있다 보니 회사를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팀장과 사장에게 제시했는데 그만 그 공을 전부 팀장이 가로채다시피 해버렸습니다. 물론 사장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회사 운영을 위해 선뜻 나서서 팀장의 행태를 제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열정을 갖고 일하기가 어려워졌고 다른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경쟁사 쪽에서 저에게 투자 제안을 해왔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쪽 사장과 손잡고 직접 새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개발과 업무를 담당하며 제대로 먹고 자는 시간도 부족했어요. 고시텔 방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바쁘다 보니 당연히 이성 문제에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고시텔에서 몇몇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는 있었지만 깊은 관계로 이어질 여유는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일들도 워낙 파란만장해서 당분간은 연애는 사치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고시텔에 입주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직 넉넉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회사가 조금씩 궤도에 올라가는 게 보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시텔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시텔에는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결국 좁은 공간에서 오래 지내면 사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사생활이 사실상 없는 환경,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 공동 세탁실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 모든 것이 꽤나 숨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는데 입을 옷이 다 떨어져서 급히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때마침 여유가 있는 밤이라 이 시간이라면 빨래방도 한적하겠지 하고 방에서 빨래바구니를 들고 나섰습니다. 고시텔 내부에 마련된 세탁실은 여러 대의 세탁기가 있어 동시에 빨래를 돌릴 수 있어 편했지요. 그런데 세탁실 입구 쪽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한 여성과 제대로 부딪혀 버렸습니다. 제가 서둘러 들어가려던 찰나 그녀가 문을 나서던 순간이었죠. 순간적으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저와 그녀의 빨래바구니가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옷들이 뒤엉켜 버렸습니다. 깍!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저는 얼결에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바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내려다보니 제 빨래 속에는 쌓아둔 땀에 전날 입었던 양말, 속옷 등이 섞여 있었고 그녀 쪽의 바구니에는 이미 세탁을 마친 옷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는 꽤나 과감한 디자인의 속옷들도 보였습니다. 뒤섞인 옷들을 고자 저는 순간 당황했고 그녀 역시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아, 어떡해요. 다 빨아놓은 건데. 그녀가 바닥에 흩어진 속옷을 거두며 난감해했는데 사실 서로 조심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지요. 저는 얼른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네요. 이거 다시 빨아야 할 텐데. 그녀는 허둥지둥 옷들을 바구니에 다시 담으면서 아니에요. 저도 휴대폰 보느라 앞을 못 봤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맑고 순수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는데
집에서 편하게 입은 듯한 잠옷 차림이라 그런지 더욱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키는 170cm가 조금 안 되어 보였는데 길쭉한 팔다리와 은근한 볼륨감이 잠옷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사과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책임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서로 주워 담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지만 어찌됐든 빨래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세탁기가 여러 대 있었기에 그녀는 이미 세탁을 끝낸 옷들을 다시 헹굼하는 쪽으로, 저는 아예 새로 빨래를 돌리는 쪽으로 각자 기계를 잡았습니다. 빨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3040분 정도 시간이 비는데 저는 그냥 방으로 돌아가 있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게 헤어지기 싫어. 괜히 어디서 공부하세요? 혹시 학생이신가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네,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곧 졸업 예정인데 요즘 준비할 게 많아서 밤낮 없이 바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창업과 회사 일을 병행했던 시절 이야기를 살짝 꺼냈습니다. 그녀가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생각보다 제 분야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전공하는 세부 분야가 제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사업, 아이템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한동안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빨래 끝나는 줄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희쭉 웃으며 세탁기가 몇 분 뒤에 멈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도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걸 깨닫고 아, 네, 그러네요. 하며 웃었죠. 그렇게 옷들을 꺼내어 건조기로 옮기면서도 계속 이야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논문을 쓰고 있는지,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직장에 취직할 계획인지 등등. 늦은 밤이라 세탁실에는 우리 둘뿐이었고 문득 이 시간이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좁은 고시텔에서 설렘을 느끼게 된 셈이지요. 결국 건조까지 끝난 뒤 바구니에 옷들을 담고 일어서서야 서로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하는 인사와 함께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여쭤봤고 그녀도 주저없이 적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 보냈어요? 라든지 논문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같은 가벼운 안부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업계 동향이나 취업 관련 팁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 역시 호기심이 많았는지 제 창업 아이디어나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궁금해했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말에 만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았기에 근처 저렴한 음식점을 주로 찾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 신분이니 본인도 사치할 상황이 아니라며 같이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거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몇몇 여성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꾸밈이 별로 없고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타입이었습니다. 동시에 학문적 열정이 강해 대화할 때마다 제가 몰랐던 지식이나 시각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서 저는 고시텔 복도에서도 그녀를 자주 마주쳤습니다. 주말에 같이 코인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때론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맥주 캔을 까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제가 먼저 사실 좋아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반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입술이 닿고 난 뒤였지만요. 그날은 그녀가 논문 자료를 찾느라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고 저는 그 근처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밥을 먹고 함께 고시텔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서로 손을 잡았고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침묵이 흐르더니 제가 먼저 그녀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나 사실 너 좋아해. 문장을 다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좁은 고시텔 방 안,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조심스레 포옹했지만 점점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가슴속 설렘이 격해지면서 깊이 끌어안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 만남을 경험했어도 이렇게 풋풋하면서도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분은 오랜만이었어요. 벽이 얇은 고시텔이라 큰 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그녀가 숨을 삼키듯 억눌린 신음을 흘리는 순간 저 역시 숨죽이며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요. 그녀가 수줍게 속삭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침대 위였지만 둘 다 체구가 크게 크지 않아서인지 어찌어찌 몸을 겹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차근차근 탐색하고 확인했습니다. 한동안 가슴이 콩닥거려 멈추지 않았고 그녀도 제 목을 안고 살짝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서툰 접촉을 시작으로 우리는 연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고시텔이라는 환경은 여전히 답답했지만 이제는 방 한 구석에도 온기가 가득 느껴졌습니다. 공용주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복도에서 슬쩍 손을 잡고 지나갈 때면 다른 사람들 몰래 비밀을 나누는 듯한 긴장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저는 이미 새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빚도 많이 줄어들어 조금만 더 하면 고시텔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녀가 정말 좋은 조건의 직장에 합격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조금만 배우면 내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이고 연인이 함께 일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열정이 워낙 대단했고 실제로 전공 지식도 제 회사의 사업 방향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의 끝에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고시텔 방에서 이삿짐을 싸는 날, 저도 거의 동시에 제 방 짐을 정리했습니다. 나름 추억이 깃든 방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하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이 생활도 결국 언젠간 끝이 나는구나.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급급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조금 큰 원룸을 찾아냈고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비록 신혼집이라 부를 만한 화려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고시텔보다는 훨씬 넓고 쾌적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평생 함께하며 책임지고 싶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자기랑 함께라면 힘든 길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작은 식을 올렸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고 회사도 점점 성장해가니 마음속에는 더 큰 꿈과 미래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 살면서 아이 계획도 하며 행복하게 지냅니다. 아직은 둘이서 열심히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1년 정도만 더 우리 일에 매진하자고 약속한 상태이지만요. 그래서 매번 서로 사랑을 나눌 때는 콘돔을 준비하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날이 오겠지요. 저는 가끔 예전 고시텔이 있는 동네를 지날 때면 꼭 1층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삽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자주 앉았던 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시 쉬어가면서 그 시절을 돌이켜보죠. 처음에는 빚을 갚기 위해 초조하고 힘들게 머물렀던 곳, 때로는 새로운 인연과 뜨거운 시간을 나누기도 했던 곳, 그리고 결국 지금의 아내를 만나 미래를 다짐한 결정적인 공간이었던 그곳. 생각해보면 고시텔은 분명 답답하고 힘든 생활 환경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이토록 극적으로 변화시킨 특별한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복도와 얇은 벽, 2층 공용주방, 옥상 빨래줄,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수많은 사람들의 숨소리와 한숨소리,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저를 단단하게 단련했고 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사연과 아픔, 희망을 품고 있었고 어느 날은 뜨겁게 사랑했다가 또 어느 날은 가볍게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많은 순간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지금 아내를 만나 함께 보낸 시간이죠. 부딪혀 넘어진 빨래바구니 속에서 시작된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만남이 이렇게 평생의 반려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며 이룬 것들을 돌아볼 때면
힘들게 돈을 모았던 기억조차 아름답게 느껴지니까요. 언젠가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마 고시텔의 빨래방에서 옷을 뒤섞은 사연을 이야기해주며 서로 웃는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아이가 에이, 그게 무슨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하고 장난스럽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게는 그 순간이야말로 운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고시텔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가장 많은 추억을 심어준 장소입니다. 한때 배신과 실패를 맛보고 빚에 쫓겨 어쩔 수 없이 몸을 누이던 곳이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인생의 파트너를 찾았고 새로운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사무실을 꾸려가며 더 큰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1년 뒤에는 조금 여유를 찾고 가족을 꾸릴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서로 주의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일종의 설렘과 책임감이 뒤섞인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먼 훗날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집에서 한결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도 저와 아내는 가끔 그 고시텔 이야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는데 참 추억도 많았지 하며 웃음꽃을 피울 테지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혹시나 시간이 나면 여전히 남아있을 그 편의점 앞에 잠시 앉아 예전의 우리 모습과 여름밤 땀에 젖은 옷가지들과 빨래바구니를 쏟으며 마주친 그날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고시텔에서 얻은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